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가을은 날씨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곳곳도 건조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피부뿐만 아니라 눈, 코, 입 다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깨알 건강 상식 하나 알려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입속이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입속이 마르는 거 바로 구강 건조증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구강 건조증은 구취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충치나 잇몸 질환의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또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혀의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발음도 잘 안 되고 또 혀끝이 갈라지고 아프기까지 하다는데요. 입속 건강뿐만 아니라 소화불량도 생기면서 면역력 약화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물을 자주 많이 마시고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서글프게도 침샘까지 퇴화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침샘의 노화가 되지 않도록 마사지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아, 예. 네, 귀 밑과 목 아래쪽을 살살 눌러주시면 약간 침이 생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세게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쉬우니까 매일매일 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확실히 어제 아침보다 더 춥게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과 주말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절기에 맞게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6.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두껍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충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을철 수확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3도, 아산 14도, 대전 15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4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3m 안팎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주말인 내일 대전 아침 기온 4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하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신조어 중에 할메니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할메니얼, 할머니와 밀레니얼 세대가 합쳐진 말인데요. 네. 계속 유행하는 복고를 촘촘하게 꼼꼼하게 접근해서 네. 할머니의 촉을 쫓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생각나는 음식이 대세라는 건데요. 쑥 이런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인절미, 쑥떡 같은 재료들이 음식들이 편의점, 마트 이런 곳에서 많이 판매된다고 하는데 이런 트렌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모두가 건강식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할매 입맛이라는 SNS 해시태그가 많아지면서 네. 실제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유행과 상관없이 할머니 하면은 네. 일단 우리가 좀 뭔가 넉넉하고 풍요로워진 느낌이 들고 네. 또 가슴 한켠에 아련함이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마침 할메니얼이 또 대세라고 하니까 할머니의 기억과 추억을 한번 되새겨볼까요? 그래요, 네. 좋죠.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할메니얼 시대 할머니 떠올리기라고요. 할머니 집, 할머니 음식, 할머니 자랑 어떤 것이든지 다 좋습니다. 사진 사연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이입니다. 우리가 판소리 하면 영화를 통해서
서편제 네. 이렇게 딱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서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동편제도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특징이 조금씩 다르죠. 네, 대표적으로 아리랑의 경우에도 지역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곤 하는데요. 지역마다 그 문화예술의 색이 달라지는 사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문화는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는데 오늘 문화 나들이 시간에는 대전의 색을 느끼게끔 하는 특별한 문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도시의 특색을 담아서 진행되는 특별한 문화 행사. 대전의 의식주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로 그 세 번째 주제인 의생활을 담은 전시장. 그리고 대전과 함께 성장한 철도를 소재로 한 영화제까지. 대전의 지역색을 담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우리 지역을 알고 예술의 정취를 느껴보자. 대전 원도심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0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거와 음식에 관한 전시에 이어 마지막 주제는 옷장 속 예술 사회학. 개막식을 대신한 온라인 토크를 진행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됐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없다 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좀 예전과 비해서 좀 많이 그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 문화라는 거는 온라인이나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그 과감히 이제 그 서로 소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이제 그런 답답함을 좀 풀어주고자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패션은 한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생각에서 출발. 옷은 시대적 가치, 삶에 얽힌 시대성 등을 담으며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문화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그 대전 도시 안에서 지키고 있던 이 건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과연 그 대전이라는 그 도시 문화가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용범, 김희라, 이인희의 작품으로 구성. 옷을 매체로 도시 고유의 문화를 찾는다. 이 미술에 있어서는 이 옷도 하나의 그 문화를 읽어내는 그 키워드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3명의 작가분과 함께 이 대전이라는 도시 문화를 찾기 위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표면적으로 패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애환이 담긴 구두 공장. 김용범 작가는 그 텅 빈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의 작은 쉼터가 되는 의자를 사진으로 기록했다. 패션이란 화려한 욕망 뒤에 숨겨진 땀과 뒷모습을 그린다. 아무도 없는 공장을 봤을 때, 텅 빈 공장을 봤을 때 뭔가 뭐를 이렇게 애잔함 같은 게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비자들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손바느질을 통해 자신의 색을 표현하는 김희라 작가. 실이라는 매개로 사회 현실을 잊고 관통하며 세상을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삶의 모든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고 덧붙인다. 과연 옷이라는 게 이런 솔기로만 이루어진 것도 옷이지라는 뭐 재밌는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안과 밖이 과연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는 뭐 그런 의문도 들고 남성 옷, 여성 옷 구분도 안 되고 그때그때 재밌는 옷의 형태에 따라 자라게 했어요. 또 다른 참여 작가는 이인희. 생선 비늘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그녀는 손실된 일상, 봉인된 기억으로 세상을 파고들며 생명의 상실에 대해 묻는다. 우리가 무심코 이제 쓰고 버려지는 어떤 사물, 때로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 이외에 도구로서의 어떤 가치 이외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무심코 버려지는 것들 안에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 한쪽에 관객이 참여하는 연계 행사를 마련.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에 예술의 감성을 담아보고 희망을 나누고자 한다. 더 힘냈으면 좋겠다. 더 이 사회가 더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메시지를 그림과 함께 그 마스크에다가 좀 그려주시면 그 마스크들을 좀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다 같이 이렇게 그 공유함으로 인해서 마음이라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정되게 좀 이끌어 주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대전 독립영화의 산실로 불리는 한 극장. 이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특별한 영화제, 대전 철도 영화제가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된다. 극장이 이제 대전역과 가까이 있고 또 대전이 근대 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대전역이라는 그 역사와 기차와 함께 그 근대 도시의 역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로 해서 지역성을 좀 부각시키고 또 영화를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예술 영화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그 철도 영화제를 기획을 하게 된 거죠. 대전역과 함께 성장한 근대 도시 대전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문화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대전 철도 영화제. 철도를 소재로 관객이 영화 예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기획 의도나 이런 것들에선 되게 좋아하고요. 사실은 이제 야외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경험치 못했던 행사들을 좀 많이 했었죠. 저희가 뭐 요번에도 이제 그 행사를 하긴 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야외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취소가 됐고요. 특별함이 묻어있는 공간에서 만나는 영화는 관객들에게도 더욱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이곳에선 소극장의 향수에 빠짐과 동시에 예술 영화의 감수성과 대전의 정체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다. 많은 분들이 그 예술 영화든 독립 영화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영화의 한 컷에 뭐 동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느끼고 가실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국내 영화뿐 아니라 미국,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작품을 소개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1927년부터 최근 영화까지 다양한 철도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올해 2020년도에 대전 철도 영화제는 총 8개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고요. 영화제 할 때마다 섹션을 항상 기적소리, 출발, 도착 이 세 섹션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선라이즈라는 독일 무성 영화를 박지용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해주셔서 무성 영화 연주 상영으로 기적소리를 울릴 예정입니다. 기적의 소리라는 주제 아래 개막작으로 상영될 선라이즈는 이번 영화제에 소개되는 가장 오래된 영화다. 열차라는 공간이 어떤 한 도시 풍경을 담을 수 있는 매개체로서도 작동을 하고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처음 개막작으로 상영된다면 유의미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테마로 한 영화로는 북극의 제왕, 3:10 to 유마 등의 미국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출발 섹션에 속한 세 작품은 열차가 정지의 상태에 있어서 다시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 점점 속도를 내가면서 나오는 다이나믹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섹션은 도착. 철도 위에서 외치는 유명한 대사로 잘 알려진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가장 최신작으로 소개되는 김정근 감독의 다큐멘터리 언더그라운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하지 못했던 해외의 작품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조금 더 기회가 되면은 진짜 색다른 공간, 흔히 얘기하는 극장이 아닌 그런 색다른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문화예술. 대전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어우러지면서 더 확장된 의미의 공감예술로 함께한다. 전시 옷장 속 예술사회학, 대전 철도영화제. 그 특별한 이야기로 들어가 대전의 색을 느끼고 공감해보면 어떨까? 네, 이 코로나19로 각각의 이벤트도 조금씩 달라졌지만요. 네. 그 안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대전 철도 영화제에서도 행사 내용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허용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말하고 있고요. 또 대전 창작센터의 전시 역시 요즘 분위기에 맞는 특색 있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요. 네. 방역 수칙이 잘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문화 생활을 즐긴다는 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활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생활은 지친 우리의 일상을 치유해주기도 하잖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소개하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새롭게 생겨난 공연 풍경 화면에 담아와 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머나, 대체 왜 저러는 거죠? 혼자서도 잘 노네요. 근데 에이, 눈 버렸네. 아, 이것도 이제 지겹다. 정말 할 것도 없고요. 사는 게 낙이 없어요, 낙이. 음악회 가실래요? 음악회요? 에이, 피디님. 지금 이 시국에 음악회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시죠 지금. 진짜요? 아니, 어디서 하는데요, 음악회를? 대체 어떤 음악회길래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뀌었을까요? 살짝만 봐도 흥이 제대로 넘쳐나는데요. 가을밤을 낭만으로 물들인 그 의문의 현장으로 따라가 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방송국 사람들한테 또 속았네요, 또 속았어. 아니, 음악회 간다면서 여기 그냥 아파트잖아요. 이 피디님 사는 데 아니에요. 속고만 살았나? 말이 참 많네요.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 우와, 대박. 여기 왜 무대가 있어요? 와. 눈길을 끈 곳은 다름 아닌 주차장. 그런데 차는 온데간데 안 보이고 무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악기까지 세팅하고 음악회가 맞는 것 같죠? 아니, 그런데 멀쩡한 공연장 다 놔두고 아파트 주차장에 이게 웬 소동일까요? 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뭐 하는데요? 여기 오늘 아파트 주민을 위한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콘서트를 한다고요, 여기서? 네. 알 수 없는 상황 속 악기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무대 앞으로 헤쳐 모여.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여기서 저희 강릉시립교향단이 그 코로나로 지친 여기 시민들을 위해서 그 발코니 콘서트 하러 저희 모여 있습니다. 발코니 콘서트요? 네. 무대가 없다면 찾아가면 된다.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번듯한 공연장 대신 선택한 아파트 주차장. 각자 집에서 즐기는 일명 발코니 콘서트입니다. 저녁 공연을 위한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아니, 오늘 어떻게 이런 공연을 준비하게 되셨을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시민들이 많이 지쳐있고 또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도 잘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음악회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 단지에 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뭐 천혜 공연장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면은 그냥 집 안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이거 보실 수도 있고 이게 좋겠다.
아직 본 공연은 한참이건만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은 뜨겁기만 한데요. 그동안 공연에 목말랐던 탓일까요? 유달리 반가움을 주체 못하는 주민 발견. 선뜻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잠깐 되나요? 어유 감사합니다. 어유 흔쾌히 이렇게 베란다에서 발코니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떠세요? 상상도 못했죠. 이 코로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너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저 빨래 널고 창문만 여닫던 발코니가 공연장 로얄석으로 변신하는 순간인데요.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떨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에 네네. 공연 같은 걸 좀 보러 다니셨었나요? 본 적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이들도 이런 거 처음 아마. 진짜요? 네, 공연장에는 아무래도 데리고 가기가 조금 나이가 어려서 힘들거든요. 이 가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음악을 들으니까 지금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로움이 생기고 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가장 어려우셨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주민들 동의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연주 장소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못 쓰게 되는 그거에 대한 어려움성이 있는데 그냥 흔쾌히 이 정도 감수 못 하겠습니까?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를 또 하게 된 거죠. 날고기는 온갖 무대에 서봤지만 주차장은 생전 처음인데요. 그래도 심기일전 리허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연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사실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정말 몇 세대예요. 이렇게 많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음악을 공유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음악회를 같이 여는 느낌이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댁에서 편안하게 발코니 활짝 여시고 창문 여시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려오지 마시고 발코니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녁 7시 직장인들 퇴근하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는 시간.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 위를 감싸고 귀를 쫑긋 세운 주민들은 저녁에 달콤한 선물을 만끽하네요. 앙상블 공연이 아닌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로는 처음 시도되는 강릉 시립교향악단의 주차장 콘서트. 자,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와 또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벽은요 마치 꽃 같습니다. 꽃. 제가 보여드릴게요. 회색빛의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은 아름다운 선율의 꽃밭으로 물들었네요. 달콤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모차르트 교향곡. 이 특별한 연주를 기념하기 바쁩니다. 공연 보고 계시는데 아니 발코니가 아니라 왜 트렁크에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더 생동감 있게 느끼고 싶어서 나와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부터. 이야, 대단한 열정이에요. 발코니 콘서트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공연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힐링되고 맨날 집에만 애들하고 있어도 답답했는데 이런 기회를 저희 아파트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공연을 함께 감상하며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데이트하는 기분도 만끽하고 내 집 앞에서 펼쳐지는 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요즘 대세 무슨 종류죠? 트로트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한창 달아오른 무대를 더욱 뜨겁게 불태울 시간. 바로 트로트 메들리입니다. 춤이라면 장소 불문,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호준 씨도 신이 났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새 다 함께 따라 부릅니다.
저도 지금 막 땀이 날 정도로 너무 즐겁게 봤는데. 고맙습니다. 네, 찾아가는 콘서트 앞으로도 혹시 계속 하실 계획이? 공간만 허락을 하면은 우리 시민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발코니 콘서트 성공! 성공! 네, 집에서 만나는 특별한 공연, 발코니 콘서트 이렇게 함께 했는데 네. 지친 일상 속에 뜻밖의 선물일 것 같죠?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이런 발코니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대전에서도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25일 파남동 주공 1단지 그리고 31일 파남 삼정 그린코어에서 특별한 무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가까이서 더 네. 생동감 있게 보고 싶어서 트렁크 콘서트 즐기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한번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찾아가는 발코니 콘서트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할메니얼 시대 할머니 떠올리기입니다. 포근한 우리 할머니 이야기 많이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절기상 상강인 오늘 날씨가 더 쌀쌀해졌는데요. 네.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뼈마디가 쑤시고 저린다 네. 이렇게 호소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층에서도 자전거 타기와 같은 격한 운동 후에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관절염의 원인과 종류도 많고요. 또 인공관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퇴행성 관절염과 인공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균 정형외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퇴행성 관절염. 그냥 이렇게 풀이해 보자면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뼈와 인대의 구조물들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 원인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그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 골절이나 감염 혹은 이제 류마티스나 통풍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추후에 발생하는 2차성 관절염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는 퇴행성 관절염 하면 광고에서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 하면서 무릎을 탁 짚으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 노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은 1차성 관절염이다 보니까 노화로 인해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서 더 흔하게 호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령이 좀 증가하면서 관절염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골절이나 예전에 관절 안쪽에 뭐 화농성 관절염과 같은 관절염을 그 감염성 관절염을 앓으셨던 분들 아니면 뭐 류마티스나 뭐 통풍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이제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관절염의 원인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여러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는 양상이어서 이렇게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무릎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보통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무릎이 쑤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은 이제 관절통입니다. 먼저 관절이 뭐 아프다, 뭐 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관절통이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절이 좀 뻣뻣해지면서 굳어서 구부러지지가 않는다, 잘 펴지지가 않는다와 같은 관절 구축도 많이들 호소하시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무릎이 자주 붓고 무겁게 느껴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런 관절통과 같은 경우는 보통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의 표층에 통각 수용체라는
통증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초반에 이렇게 관절 연골이 닳아지게 될 경우에는 그 통각 수용체가 깎여져 나가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초반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연골이 많이 깎여져 나갈 경우에는 그런 통각 수용체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 통증이 조금 호전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절염이 좀 좋아졌나? 내 증상이 많이 좋아졌나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예. 또 이렇게 좀 약간 등한시하시는 경우가 생기시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결국 이렇게 증상이 있다 없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시게 된다면은 나중에 생각보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돼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관절의 모양이 바뀌는 것도 좀 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끼시던 반지가 잘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액세서리 등이 조금 사이즈가 안 맞는다. 아니면 평소에 입으시던 옷이 좀 안 맞는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걸어 다니실 때 무릎 안쪽이 자주 부딪히면서 무릎 안쪽에 멍이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와 반대로 다리 모양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오다리라고 하죠. 예, 예. 이렇게 오다리 모양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평소에 신으시던 신발이 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네.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게 퇴행성 관절염 하면 또 따라오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예, 투 관절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더불어 주로 이제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 예. 그 이제 증상에 이런 것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은 엄연히 발생 기전도 다르고요,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예후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먼저 사진을 좀 보시죠. 네. 저기 왼쪽에 보이는 건강한 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과 그리고 그 연골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활액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 활액막 안쪽에 류마티스 인자라고 불리는 자가 항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내 몸에서 만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적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이런 반응이 활액이 존재하는 여러 관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그와 이제 반대로 손상이 된 연골이나 많이 마모가 된 연골 부근에서부터 관절염이 시작이 되다가 조금씩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두 가지 이제 질환을 가볍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과 더불어 보통 이제 여성에서 호발한다는 건 공통되게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보다 좀 더 빠른 나이, 30대 이후에 중년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데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60세 넘어서는 이제 노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위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나 손목과 같이 소관절을 위주로 침범하는 거와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과 같이 대관절을 침범하는 게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액이 존재하는 여기저기에서 다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 양손이나 양손목과 같이 주로 대칭성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자주 사용하는 관절에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단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그 증상의 차이가 클까요? 네, 맞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아픈 관절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네. 다음 보시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증이나 입마름증, 폐렴이나 심막염과 같이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조조광직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에 좀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 특징입니다. 물론 뭐 퇴행성 관절염도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을 좀 쓰다 보니 풀렸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아침에 느꼈던 그 뻣뻣한 감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정형외과에 가면 먼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게 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만 찍어봐도 이게 바로 나타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엑스레이 검사는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데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검사이기도 하고 또 가장 유용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왼편에 있는 초기 관절염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후기 관절염으로 이게 단계별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초기의 사진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그렇게 딱 눈에 띄게 보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것처럼 관절 간격이 점차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좁아진 부분에 뼈가 단단해지면서 나타나는 경화소견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주변에 뼈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골국도 보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정상관절이 많이 깨지게 되면서 후기로 가면은 저렇게 관절이 무너지는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엑스레이 사진은 관절염 초기에는 주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 중에 하나는 MRI 검사라는 검사입니다. 이 MRI 검사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인대나 뼈, 그리고 주변의 연부 조직들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어서 환자분의 무릎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고 다른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에 맞게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 수술은 굉장히 부담되고 두려움이 굉장히 크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관절염 같은 경우는 증상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후기까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처음에 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 시행하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인데요. 뭐 이제 흔히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염증 조절제, 네, 항염증제인데요. 그 항염증제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절염 초기에는 염증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효과적인 비교적 드라마틱한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물이 약간 사람들에 따라서 좀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 어지럽게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좀 손과 발이 좀 붓는다든지 눈이 좀 부어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항염증제는 종류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받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의료진과 상의하신 다음에 약을 바꾸게 된다면은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엔 좀 더 오랫동안 관절을 예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또 치료 방법은 더 없을까요? 네. 네, 수술적인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거나 보통 그러진 않습니다. 네. 보통 1차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 즉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요. 증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악화가 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치료를 받고 계시는 슬관절을 예로 들어볼 건데요. 슬관절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적인 치료는 관절 내시경이라는 관절경 수술을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무릎 앞쪽에 작은 절개상을 넣어서 카메라를 넣어서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안쪽에는 대퇴골 연골도 있고 뭐 반월상 연골들도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손상이 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잘라내는 절개술이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 봉합술도 시행을 할 수 있고 대퇴 연골이 저렇게 깎여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구멍을 내는 미세천공술도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구멍 부위에다가 줄기세포를 넣는 줄기세포 치료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절경 수술과 동시에 관절이 이제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이 뭐 이렇게 오다리로 변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약간 X자 다리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래대로 예쁘게 일자로 세우는 절골술들도 많이 요즘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근위부 경골에 뼈를 잘라내게 된 다음에 관절 간격을 벌려가지고 일자다리로 만드는 수술이 그 절골술이고요. 이런 이제 관절경이나 이런 절골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증상이 계속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관절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서 내원하신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니까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정상 골이 많이 이제 파괴가 돼서 정상 기능을 못할 경우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이제 금속과 베어링을 통해서 관절 비슷한 모습을 해주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무릎 관절이랑 고관절은 인공관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와 더불어 이제 주관절, 팔꿈치 관절이나 발목 관절도 최근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제 매해 한 6만 건 이상씩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노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인공관절 수술도 매해 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관절 수술들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보통 한 10에서 15년 정도 그리고 한 20년 정도 수명을 바라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인공관절은 15년 정도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가 돼야 될까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관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뭐 자동차 부품 갈듯이 이 기간에 부품을 갈아 끼우게 되면 좀 더 관절을 오래 예쁘게 쓸 수 있느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한 15년에서 2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쓰시던 관절과 같이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 90%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들 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 10% 내외 정도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 또한 마모로 인해서 시행한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감염성으로 화농성 관절염과 같이 연령이 드시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런 감염이 취약해져서 감염으로 인해서 갈아 끼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를 하시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의 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뼈가 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작은 외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서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들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모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요. 보통 시간이 지나도 잘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재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그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그 결과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는 것은 아직 사실입니다.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자기 관절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벌써 뼈와 한 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공관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상 골소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사용하셨던 관절 가동 범위에 내에서 보통 한 7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되는 실정이어가지고요. 네. 게다가 또 인공관절을 시행하시고 재수술까지 시행하실 정도가 되려면은 생각보다 많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여러 내과적인 이제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또 그거에 의한 합병증도 많이 발생을 하고 연령이 이제 많이 증가돼 있으시다 보니까 수술에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인공관절 재치환술이나 재수술을 고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인공관절을 조금이라도 더 네.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제 인공관절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뭐 수술 받으신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혹은 정해진 기간마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의료진과 면담을 하시면서 관절의 상태를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혹은 또 적절한 필요가 필요하진 않은지 의료진과 이렇게 면담을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자가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공관절은 내 관절은 아니긴 합니다. 새로 관절을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조금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이런 온돌식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수술도 서양에 비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앉는 자세나 아니면 쭈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를 하는 자세 등과 같이 관절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관절의 마모를 좀 일으킬 수가 있어서 보통은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나 아니면 침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좀 더 하시는 것이 좀 더 그 관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절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관절을 움직여줄 수 있는 구조물은 우리 몸에서 3가지인데요. 먼저 뼈, 그리고 인대,
그리고 근육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하면서 관절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했을 경우 이제 뭐 연령도 많이 증가되기도 하셨지만 아프신 기간 동안 활동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 생각보다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되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근력이 많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관절에 부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관절의 마모가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가벼운 산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내 사이클이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과 같이 여러 가지 간단한 운동부터 시행을 해보시는 것이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앞서 그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 예방법 짚어주신다면요. 네, 퇴행성 관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관절을 보완하는 방법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 조절입니다. 연령이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는 먹는 양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체중이 많이 불어가고 있어요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연령이 증가를 하시게 되면은 기초 대사량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몸에서 태우는 에너지량이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안에서 태우는 에너지는 감소하는 데 반해서 이렇게 그 안에 쌓이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절통이 증가를 해서 또 활동을 안 하게 되면서 근력이 계속 감소가 되고 체중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주기적인 운동이나 식이 습관 개선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가장 관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기관 방문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실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약물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로 또도 증상에 억전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관절의 상태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톡톡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과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재균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절기에 맞게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8.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충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쾌청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아산 14도, 대전 15도, 천안 13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4도 전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3m 안팎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주말인 내일 대전 아침 기온 4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하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할메니얼 시대 할머니 떠올리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336번님, 할머니의 장맛, 고추장, 간장, 된장 모두 끝내줍니다. 네. 정말 맛있어서 팔아보라고 보냈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시다고 하네요. 네, 아쉽네요. 8144번님, 어릴 때 할머니하고 놀러가서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네요. 이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제 추억 속에 항상 살아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0587번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의 할머니 소개서랍니다. 나름 자세히 관찰한 모양이에요. 참 귀엽지 않나요? 네. 할머니를 직접 그려가지고 할머니의 특징까지 이렇게. 네, 잘 살렸어요. 8099번님, 외할머니께서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방송으로라도 꼭 전하고 싶네요. 외할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뭐 이렇게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외할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네. 예,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금산에서 처음으로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된 막현리로 갑니다. 빨래터에서 삼삼오오 모이는 정겨움이 있고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앗간과 식당이 있어 주민의 편의도 돕는 동네였는데요. 타지인도 대환영, 여러 체험거리를 만날 수 있는 금산 막현리 소식 월요일에 함께할게요. 네, 오늘 절기상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인데 네. 이 절기답게 더 쌀쌀해졌어요. 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밤사이 경기와 강원 곳곳에서 한파주의보가 발생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해 주셔야겠죠? 네, 주말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